안녕하십니까. 이정훈의 시선 이정훈입니다. 3주 만에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3주간 어떤 주제를 오늘 다뤄볼까 고민하다가 한 달 전부터 제 주변 지인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냐, 트럼프 시대에 이런 얘기를 많이 여쭤보셨고요. 제가 그때 주변인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들, 나눴던 얘기들을 투자의 컨셉 중심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조금 그 자리를 잡아가고요.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참모진과 내각 인선들이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시대의 정책이 이제 조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 투자 컨셉을 오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세부 내용은 그래픽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고요. 상원과 하원의 절반의 자리를 새로 뽑는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결과가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트럼프가 해리스 이기고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으로는 상원과 하원. 이 양원을 어떤 당이 다수당을 점하는가가 핵심 관심사였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상원은 전체 과반이 50개인데요.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면서 47석에 그친 민주당보다 더 많은 다수당을 점하게 됐고요. 물론 의석 수는 6개 차이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더 주목했던 점은 바로 하원입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218석을 차지하면서 전체 과반을 이미 확보했고요. 그래서 백악관과 하원, 상원 세 가지를 모두 공화당이 독식하는 그런 레드 스윕, 레드 웨이브를 이뤄냈다라는 게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트럼프는 집권 일기 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미국의 모든 전 세계 자금과 공장과 일자리가 몰려들도록 하겠다라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내세웠는데요. 다시 돌아온 집권 2기 때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더 가다듬어서 더 독해진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게 지금 알려진 내용들이고요. 그렇다면 상원과 하원 어디서든 트럼프 정책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레드 웨이브를 이번 공화당이 실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인프라스트럭처가 마련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 주요 정책, 우리 트럼피즘 또는 트럼프로믹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 주요 정책은 크게 5가지 얼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호무역주의고요. 미국 우선주의죠. 두 번째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중국을 철저하게 전 세계 교역과 외교 안보에서 고립시키겠다라는 중국 고립주의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예전에 강했던 미국의 전통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런 미국 기업들을 돕겠다라는 게 이제 네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경찰에 자임했던 미국의 그동안의 역할을 포기하고 비개입주의 외교 정책을 밀어붙인다. 이 5가지가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큰 얼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과연 이런 포인트에서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제가 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중국 디커플링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배제시켜버리겠다, 고립시켜버리겠다라는 게 중국 디커플링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정책을 수행할 분은 2명인데요. 지금 현재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 수많은 언론들이 취재 결과로 이 두 분이 중국 고립주의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상무장관 지금 후보로 가장 유력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산업부 장관 정도 될 텐데요. 이분은 바로 린다 맥마흔이라는 분이고요. 남편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레슬링 단체 WWE 회장을 맡고 있는 빈스 맥마흔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과거에 WWE 경기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그 방송을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 분이고요. 이 린다 맥마흔은 과거에
이전 보수 정부에서 중소기업 청장을 맡아서 미국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열심히 폈는데요. 이번에도 중국을 고립시켜서 미국의 중소 중견기업들을 살려내는 그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분이고요. 저 옆에 분은 눈에 익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분인데요.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의 통상정책의 어떤 실무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요. USTR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고 이번 집권 2기에서도 동일한 USTR 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이분은 미국 무역정책의 정책을 입안하는 분, 저 라이트하이저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분, 이 두 명이 쌍두마차로 중국을 전 세계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을 펼까?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 내세웠던 여러 공약들을 보면서 중국 고립주의의 핵심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일 텐데요. 공급망에서 분리하는 디커플링. 중국에 대해서 60%,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60%를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관세죠.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취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최애국 대우란 뭐냐면 무역 과정에서 다른 제3국 비해서 특정 국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최애국 대우를 취소한다는 말은 중국한테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거죠. 그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만 60%라는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중국 물건들이 미국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는 게 트럼프 정책의 두 번째고요. 또 최근에 중국의 이제 징동닷컴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큰 이커머스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와 우회 수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감시를 강화해서 이 부분을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우리나라 산업, 어떤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어떤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가를 투자의 포인트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오늘은 반등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 무역에서 고립되면서 중국 내에 최종 IT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주로 수입했던 범용 반도체 수입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 D램 메모리 부분들이 조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반도체는 최우선 투자 항목에 올리면 안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 이렇게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 해외로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중국 내에 과잉 공급되고 있던, 과잉 생산됐던 철강 제품들이 덤핑으로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 다른 나라에 굉장히 저가로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철강업체들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철강은 투자에 좀 후순위로 밀어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그럼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 중국을 고립시켰을 때 중국산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대체제가 하나도 없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중국을 뺐을 때 한국 제품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조선 업종입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왔던 것 누구나 아실 텐데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12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업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고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한국과의 조선업에서의 협업을 굉장히 활성화하겠다, 강화하겠다라는 약속을 서로 했었는데요. 그런 만큼 미국은 항공모함 제조 과정, 또 잠수함, 이런 구축함 제조 과정에도 한국의 조선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늘어날,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LNG 생산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 LNG를 해외로 퍼나르기 위해서는 냉각 탱크를 가지고 있는 LNG선이 필요하고요. LNG선은 전 세계 독보적인 1위가 한국 조선업체들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한국 조선업은
한국 조선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중국 조선업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조건 한국 조선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대체제가 중국뿐인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투자의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보호무역주의 얘기겠죠. 보호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철저히 견제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하면서 미국 내에서 전통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게 트럼프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거 역시 수행할 분, 저기 얼굴 사진 나와 있는데요. 스콧 베센트라는 분입니다. 지금 미국 재무장관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고요. 저분은 과거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의 전설이죠. 조지 소로스의 최측근으로서 투자를 배웠던 사람이고요. 지금 월가에서 키스퀘어라는 헤지펀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저분 월가에서 일하는 저분을 픽업해서 미국 재무장관으로 역할을 맡긴다. 저분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분이 마침 한 일주일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했는데요. 거기서 바이든의 경제 정책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왜 굳이 관세를 때리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 쓸데없이 IRA라는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외국 기업에 퍼줬냐. 그게 미국 재정 적자를 늘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IRA 해외 기업의 첨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개혁하겠다라는 내용을 기고에 직접 썼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IRA 제도는 크게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IRA 혜택을 가장 많이 받던 국내 산업은 무엇일까요? 2차 전지 배터리겠죠. 또 반도체도 일정 부분 그 덕을 받고요. 또 태양광 관련된 패널 업체들, 셀 업체들도 그 수혜를 봤었는데요. 이 업체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2차 전지, 배터리, 태양광 이런 종목들도 역시 트럼프 시대에는 투자에 좀 후순위로 미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반대로 그렇다면 이런 트럼프의 그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은 어떤 것일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미국 내에서 이미 확실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관세 쇼크를 맞을 일도 없고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 가장 유망하겠죠. 그런 업체를 꼽으라면 바로 두산 밥켓 같은 회사가 있겠습니다. 두산 밥켓은 앞으로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건설 기계 장비겠죠. 건설 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두산 밥켓은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고 전체 매출의 75%를 북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폭탄을 맞을 우려도 없고 미국 내 시장 장악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는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스스로 고민해서 찾아 나가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로 해서 미국 내에 전 세계 공장을 다 끌어들이겠다라고 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공장들을 돌릴 수 있는 전기,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력을 무한정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력을 늘리기 위한 그 핵심적인 수혜주는 뭘까요? 전력 기기와 관련된 업체를 사야 되겠고요. 또 화석연료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화석연료 발전으로 가겠지만 일정 부분은 원자력으로 가겠죠. 그래서 SMR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또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정해진 공기 내에 잘 짓는 경쟁력을 가진 업체는 현대건설이죠. 또 주기기를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전력기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또 미국 시장에 이미 20%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HD 현대일렉트릭 또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도 미국 내에 수많은 전력 생산이 필요한 그 트럼프 시대에 핵심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후순위로 좀 미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트럼프가 과연 그러면 IRA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악관 상하원에 다 차지했지만 그 배터리 공장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미국 내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은 트럼프 정책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 트럼프 일기 때도 오바마의 그 의무 건강보험 정책이었던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차지했었는데도 실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폐기했던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들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는 악재를 맞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도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IRA 폐기 가능성을 계속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시면서 폐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오히려 많이 주가가 빠진 2차 전지 배터리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투자의 초과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인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미 낙점이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수장으로 있는 테슬라의 수혜를 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음극재 시장에서 전 세계 탑10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 업체가 아닌 업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2차 전지가 과도하게 급락할 경우에 저가에 좀 매수를 고려해 볼 만도 한 기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로 비개입주의 외교 정책입니다.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분은 바로 마르코 루비오라고요. 미국 국무장관에 이미 지명된 분입니다. 이분은 공화당 상원 의원이기도 하고요. 대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이고요. 저 옆에 계시는 분은 피트 헤그세스라는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입니다. 과거 육군 소령 출신이고요. 지금 폭스뉴스 진행자로 있는데요. 이 두 분이 미국의 외교정책, 국방정책을 총책임지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굉장한 강경파, 중국에 대한 강경파고요. 우리 국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해외에서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어떤 그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실제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동맹국. 한국이나 이런 동맹국 또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방위비를 추가로 분담하라라는 증액 요구를 계속 할 걸로 보이고요. 또 미국이 힘을 갖기 위해서 미국 군을 현대화하겠다. 미국 군 내 무기를 확보하고 미국 군을 현대화하는데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얼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방산 부분이겠죠. 국내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방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미국 시장도 이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끝내버린다면 거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약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길게 내다보면 트럼프가 약속한 미국 군대의 현대화 관점에서 보면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수출을 대규모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일단은 정밀 유도무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생산 캐파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밀 유도무기를 수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 업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핵심적인 방산업체들,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나온 재미있는 뉴스가 뭐냐면 이미 3세 경영을 하고 있는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갑자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회장을 겸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분은 바로 김승현 회장은 미국 내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한국 내 대표적인 트럼프 인맥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화그룹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익힐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화그룹의 방산업체들, 방산우주업체들이 트럼프 시대에는 굉장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노미즘의 또 핵심이기도 한데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하면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 증액의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덜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부채를 늘리지 못하겠지만 정부 재정 적자를 일정 부분 감소하고서라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실제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는 미국 내
최소 10개의 신도시를 짓겠다라는 공약도 했고요. 노후됐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발표도 다 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반독점 규제를 풀고 또 월가를 옥죄고 있던 도드-프랭크법을 풀어주면서 미국 금융업체들이 M&A라든지 운신의 폭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열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건설 기계 장비 업체들 물론이고 금융 규제 완화에 따른 겹불 재개가 가능한 국내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재정을 이렇게 푼다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적자 국채를 더 많이 찍어야 되고 미국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되겠죠. 금리가 올라갈 때 수익성이 좋아지는 업종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은행들이겠죠.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예금 금리를 더디게 올림으로써 NIM 예대 마진을 벌리고 순이자 마진을 계속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굉장한 핵심적인 어떤 수혜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철저한 내수 업종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국내 금리도 올라간다면 국내 은행주들은 수익성이 좋아지겠고요. 또 하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그 수혜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은행주,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